태영호 북한 외교관 탈북 사건. 이 태공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일반 외교관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신임이 두텁고 뭔가 파워가 세다는 소리잖아요. 혹시 하면은 아들이 아니냐.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준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도는 줘야 그걸 다 진짜? 우와, 진짜? 막 얼굴 뻔뻔하게 쳐들고 다닌다고. 입당도 못하고 대학 추천도 못 받고 인간으로서 이제 모든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이죠. 그때 다 포기하시고 오신 거죠.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빠라고 계속 불러보고 싶어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별, 쓸쓸함, 설악산, 책, 남자.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 북한에서 보내는 암호 지령. 너무 슬퍼요. 남자. 쌤은 슬퍼요. 너무 슬퍼요. 야, 이 단어를 듣고 정작 외국에서 오신 분이 슬프다고 그러고 다른 분들은 지금 우리는 아무 기분이 없는데. 저는 노래 제목 같았는데 이별, 이별, 설악산, 쓸쓸함. 남자 뭐 그런 거 많잖아. 바로 가을인데요. 네. 한국 남자들이 가을 탄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알죠. 예. 혹시 오천기 모르는 남자 없을 겁니다. 예.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최고칠이 씨는 네. 한국에 와서 가을을 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보통 겨울에 제일 외롭고 제일 슬퍼요. 정선 씨는 가을 타세요? 저는 가을을 탄다는 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란 계절을 좋아하거든요. 가을 타는 거 몰라요? 예. 아니 형은 볼 때 약간 가을 느낌 있어요. 그 있어. 네. 짠해 보이니? 식욕은 어때요? 식욕? 식욕은 늘상 없었고요. 야, 이러면 로봇이잖아. 박찬 원장님, 가을 만약에 타는 남자들한테 좀 좋은 게 있다면? 일단 가을이라 그러면 나무도 이파리를 떨구고 물기를 다 이렇게 흡수하고 이럴 때거든요. 겨울을 대비해서 얼어 터질까 봐. 그것처럼 이제 남자들도 가을이 되게 되면 비유해지면서 살찌기도 하면서 많이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거나 퍽퍽해지거나 이러는데 이제 뭐 좋게는 이제 심신 안정을 위한 대추차 같은 것도 괜찮겠다. 대추차, 배. 뭐 많네요. 이제 그렇죠. 뭐 이거 수분 많이 있는 거. 예. 그동안 이만갑은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화제의 이야기를 특별한 코너로 준비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요. 새로운 북한 이야기를 이만갑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탈북 미녀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북한 핫 이슈를 말하다. 태영호 북한 외교관 탈북 소식입니다. 네. 뭐 세상 이야기 관심이 없는 분도 이 이름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뭐 배 이름인가 하셨을 텐데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고위급 외교관이 그 가족과 함께 망명을 신청을 하고 분명히 없어지고 그리고 또 북에서는 뭐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해서 아주 비난의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갑에서 우리 많은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북한 외교관 탈북의 진실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한 엘리트의 탈북 러쉬. 태영호 북한 외교관 탈북 사건. 지난 8월 언론에서는 한 인물의 등장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북한 최고위급 외교관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태영호 공사는 가족과 함께 안전가옥에 머물면서 신문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망명이 주목된 이유는 북한의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고급 외교관이 스스로 탈북을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밝혀진 북한 서기실 간부의 탈북은 북한 엘리트 측의 붕괴를 예견케 하는데 김정은 시대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북한 고위 측의 탈북. 오늘 이만갑에서 태영호 북한 외교관 탈북 사건의 진짜 이야기가 공개된다.
네, 우리 성우분께서 저렇게 힘을 준 거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 너무 드라마틱한데. 쌤은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네네네. 근데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북한과 관련된 뉴스를 되게 자연스럽게 집중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TV 보다가 북한 얘기는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근처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하고 나서 거기서 그 밥 먹는데 거기 그 채널A 뉴스밖에 안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친구랑 밥 먹고 있었는데 야, 아니 진짜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갑자기 북한 얘기 이제 나왔는데 딱 이제 보니까 그 태영구 씨가 이제 탈북한 얘기가 나와갖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렇게 자리가 굉장히 높은 분이 그렇지. 이제 한국으로 탈북하는 자체가 뭔가 좀 북한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역시 우리 세모치리가 장수호 씨 사는 방법을 알죠. 굳이 얘기한 것 중에 내용은 핵심은 별로 없는데 그 앞에 포장 이만큼 하네요. 이게 되게 좋았어. 채널 A 얘기만 계속하네요. 오, 마치 명절에 이만한 상자 받았는데 송이 2개 들어있는. 최고였어요. 장수환 씨도 채널 A만 보시잖아요. 예? 아 저요? 네. 안 보죠, TV 거의 요즘. 안 보면 그냥 본다고 얘기해요. 아니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 네, 이명선 대표님이야말로 또 고위층에 계시다가 탈북을 하셨는데 좋은 자리에 있다가. 예. 아이. 왜 이렇게 요즘에 고위급 간부들이 탈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태영화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사전에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철이가 그 영국에 나타나서 그 뭐 에릭의 공연을 본다 그러다가 네. 그 전 세계에 이제 노출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북한에서 보면 그거는 엄청난 정치적 사고입니다. 기자들이 분명히 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기자들도 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건데 야 저게 오늘 촉보기관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거 막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게. 김정철이가 뭐 영국만 가는 게 아니고 신문 세탁하고 미국이고 일본을 다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동부나라로 다니고. 네.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영국 대사관을 아마 심넓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대사관에서 정보가 샜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우연히 어떤 기자가 발견했다는 소리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니다 네. 하면은 대사관에서 비밀이 생 거죠. 그렇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 뭐 대사부터 그 이인자 태영호 공사까지 조사하다 보면 이제 뭐 사생활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누가 알려줬겠느냐 어떻게 해서 샜겠느냐 하니까 결국은 이제 태영호 공사 쪽으로 아마 그것이 집중된 것 같아요. 네. 그 태영호 공사는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제 영국이라는 곳은 북한의 어떤 그 서방 매체를 활용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곳이었기 때문에 이 태공사가 상당히 언론에 많이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후에 빵 터지긴 했는데 네. 그 제가 지금 책을 보다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네. 이 책을 보게 되면 군주국가, 그러니까 이제 독재국가 군주국가에서는 그 멀리 있는 백성보다 가까이 있는 축군을 더 챙기는 게 군주의 수명을 오래 가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에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백성은 탄압을 되게 심하게 하고 이 축군들은 관리를 잘했거든요. 웬만하면 잘 안 죽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설픈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민에게 참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네. 그러면서 자기 축군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이제 현영철 같은 사람들은 그 인민무력부장 이 사람이 전다고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쏴 죽이다 보니까 이게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거죠. 네, 간부들이. 그리고 이제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정은 자체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네. 자기 독단적인 그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그 정책의 실패의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간부들에게 두고 씌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은 간부들이 이제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고 지금 아주 이제 마음이 떠나가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좋은다고 사람을 그렇게 사용을 시키면 우리 같은 박세훈 원장은 여러 번 죽었겠는데. 이전에는 뭐 99%의 주민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아도 그래도 그 1%의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기 때문에 이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된다,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왜 고위층 탈북이 늘어나는 걸까요, 강철환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북한 내부에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 볼 수 없었던 약간 세력화되는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이 그 처음으로 그 파벌을 만들었고요. 그 세력이 이제 숙청된 이후에 당 조직부 간부부 부장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도당 기소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국가안전보위부의 김동영 부장이 적발해가지고 다 쏴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가안전보위부 내에 뭐 어떤 부부장이 있는데 이 부부장을 중심으로 세력화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원영 부장이 이끌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가 너무 과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너무 세가 세다 보니까 이 보위부에 붙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해외 내야벌이 간부들이 이 보위부에 다 줄을 대가지고 다 세력화가 됐는데 이 보위부 간부가 문제가 생기면 그 라인은 몽땅 죽이는 겁니다. 그 태공사 같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뒤를 봐주고 있는 어떤 보위부 세력이 올라갈 경우에 자기가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경우에는 잘못한 게 없어도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죽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력 다툼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성 선생님 손 한번 움직여 주시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많겠죠. 일단 보면 김정은이가 국내 사정 때문에 외교권은 좀 그렇게 그 사이에 신경을 못 돌렸던 것도 문제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시기에 파견됐던 외교권에서 태영호 공사 같은 거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보다도 이번 사건의 핵심이 어느 정도 그 부각이 된 게 뭐냐면은 와이프하고 가족들이죠. 다 같이.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외교권에서 한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그 갇힌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외국 생활에 물들은 것도 있고 뭐 알기에도 뭐 상당한 골프 매니아로 알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골프채 잡는 대신에 똥바가지 쥐라면 누가 쥐겠습니까? 절대 안 쥐죠. 그러니까 북에 들어가서 더 좋아지란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태공사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 일반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받고 사상이 검증이 되면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태공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한 번도 중간에 안 가고? 예, 그러니까 일반 외교관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소위 그 김정은의 신임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북한에 갈 새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럽에서 쭉 크다 보니까 얘는 유럽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평양에 가게 되면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발언 때문에 그 가족이 이제 전부 다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아이의 장래 문제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영국의 물이 좋네요. 투블럭도 하고 이렇게 강남 사람 같아요. 인물이 좋다고 아까 박은혜 씨가. 예,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젊었을 때도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태호 씨가 인물이 좋아요. 잘생긴 얼굴이야.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지적인. 맞아, 지적인 얼굴이죠. 예. 저는 아까 그 사진 보고 심신 씨랑 같이 있는 줄 알고 저 사람이 심신. 맞아. 나는 저기 배우랑 닮았네. 실화에 있던 앤디. 약간 앤디 느낌이 나요. 맞아, 앤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태영호 외교관이 항일 빨치산 필줄인지 아닌지라는 그 말들이 많은데 항일 빨치산이 도대체 뭔가요?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항일무장 투쟁을 했다라고 미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항일무장 투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계층이 바로 항일 빨치산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제를 쳐물리치기 위해서 김일성이 투쟁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과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일 빨치산 계층이라는 이 사람들은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정말 대대로 북한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주성 선생님, 태양호라는 인물은 빨치산의 핏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와 있죠. 정확히 보면 그 태병렬이라고 해서요. 그 이자 말엔 빨치산 중에 일원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과 같이 싸움을 했다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다 어쨌다 뭐 이런 소리도 나와 있는데 그런 추측이 나올 만한 근거가 뭐냐면 일단은 북한 외교권도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레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 보내지는 외교관들은 그만큼 신임이 두텁고 뭔가 파워가 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송 씨가 갔다고 해서 딱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태병호인 경우는 이제처럼 그런 소리 나고 영국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인질로 잡혀 있어야 할 아들까지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갔고 뭐 심지어 해외에서 둘째까지 출생을 시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하면은 빨치산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김 선생님 말씀했다시피 태 씨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병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계 아들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 가문에 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용호 씨가 이제 영국에 파견이 됐는데 그 공사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김정철이가 갔을 때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그 태용호 씨의 부인인 오해선 씨가 북한의 그 500명이라고 하게 되면 항일빨치산 중에서 아주 우뚝 가는 가문 중에 하나거든요. 오씨 가문에. 그 500명의 그 자손인 건 맞습니다. 맞으니까 아마 이제 태용호 씨도 그 태씨 가문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빨치산 가문의 이 자제들은 외교관으로 많이 보내지나요? 북한에서는 빨치산 출신 자녀들은 원래 외교관이나 외국으로 잘 안 내보내요. 외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한 사람은 승진하기도 어렵고 전 기간 감치 대상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아마 어려운 시기에 불법 편법이 막 이제 국가기관이 다 무너지고 하는 그 기간에 아마 태영사의 자녀들은 외국에 나와서도 저렇게 25이 되고 우리들도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 공간에 같이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태공사가 이번에 오면서 그 500만 불이죠. 64억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분은 가져왔다, 어떤 분은 또 안 가져왔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64억이란 거액이 어디서 생겼고 어디서 가져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89년도에 동유럽이 이제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북한은 동유럽과의 경제 관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붕괴돼 버리니까 이제 그 정책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서유럽의 거점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4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팅용차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역할도 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씨 일가의 사치품들, 그러니까 뭐 가방, 벨트, 뭐 신발 이런 걸 다 이제 또 했고요.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뭐 옷시계라든지 뭐 에메랄드 치즈, 뭐 스위스 와인 같은 것들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금융 자본을 활용하겠다고 김정은이 마음먹었어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소위 붉은 자본가라는 걸 키워가지고 영국의 런던의 금융시장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뭐 환율, 채권, 주식 이거 다 했어요. 실제로 최세용 씨라고 이제 그 붉은 자본가로 나가 있다가 망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이미 수백만 달러를 벌어가지고 김정은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그 검은 자금들이 많이 투입이 돼 있고 그 자금들이 이제 차명 계좌로 다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를 관리하다 보니까 고액의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 북한에 지금 오신 저 태공사처럼 북한의 주요 인사가 한국에 망명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대가를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데 이번에 그 태공사님도 돈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칙은 태공사나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자유대안으로 올 때게 이제 뭐 비행기나 뭐 무기 같은 거 가지고 오면은 그 가격을 해주고. 그렇죠, 그 가격.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보거든요. 정보가 A급, B급, C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A급 비밀이다 이것이. 그럼 그 시대 그 금액으로 계산해서 이제 주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은 사는 격이죠. 그렇죠. 정보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이웅평 대령. 비행기 값을 받았다고. 그렇죠. 이웅평 대령은 이제 비행기를 미국 19기를 가져왔는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샀고 그다음에 그 A급 비밀이 많으니까 한 10억 정도를 받았는데 15억 받았습니다. 10억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지금 전쟁 기념관에 지금 전시돼 있습니다. 나 본 것 같아. 전쟁 기념관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기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어느 정도 볼까요? 태영사 글쎄 김정철이하고 저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5억 정도는 줘야 그걸 다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강철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뭐 태용호 공사가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권력 내부의 핵심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그 김씨 일가의 어떤 그 개인 비자금들, 이 비자금이 스위스나 영국에 상당히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비자금들을 이제 알아내는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은행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아마 한 2억, 3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또 중요한 정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황재현 선생이 왔을 때 그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됐다는 이제 송두율 씨 그 증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적 정보가 중요하죠. 간첩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거의 해외에 파견된 간첩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알고 있으면 상당한 정보 가치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한 건에 5억이니까 뭐. 간첩 하나에 5억이니까. 정말 웬만한 간첩 하나 잡게 되면 뭐 엄청난 거죠.
우리가 간첩을 신고해서 잡아도 5억을 주나요? 그렇죠. 오, 간첩을 잡으러 다녀야겠네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태영호 외교관이 이제 분명히 이제 감시를 했을 텐데 어떻게 가족이랑 그렇게 한국까지 탈북 이제 했던 걸 이제 알고 싶거든요. 그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정보 교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보위와 뭐 중국의 안전부 같은 게 공유가 다 됩니다. 그래서 누가 탈북을 하게 되면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국 정부에 연락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영국 정보기관, 그러니까 MI6인가요? 거기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신변 안전을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어디 갈 거냐 이제 논의를 했는데 태공사가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독일로 이제 옮겨줘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보기관의 도움 받아서 바로 한국이 이제 합류를 한 거죠. 북한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태영호 대사를 막 인간 쓰레기를 막 매도를 하면서 지금요 최고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 대사관은 누가 가서 일할 거예요? 아마도 도망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외교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갖 호화사치를 하던 특권 계층들이 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또 도망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도망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망쳤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에 보낼 정도면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김 부사 자기 친인척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아마 사둔에 팔순에 개뼈딱인지 뭐지 그런 사람들 보낼 확률이 높고요. 그렇겠지. 보면은 그 사람들까지 도망쳤던 그야말로 대박이죠. 지금 태용호 공사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던 김정은 서기관까지 지금 탈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측근들이 지금 계속 탈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가요? 북한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통치 지반을 강화하는 과정에 과도적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통치할 때에는 그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 그 통치 시절에. 그러니까 그 밑에서 북한의 많은 그 당 간부들과 이제 행정 간부들이 사실 지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얼렁뚱땅 비행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던 것이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이것이 지금 다시 국가경을 바로 세운다고 지금 통치 지반을 또 잡아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피바람, 뭐 불청도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와전 중에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들도 나에게도 위험이 오nu나 이런 것이 이제 포착되는 거죠. 이제 진짜 센 사람 한 명 또 올 것 같은 느낌이 이제는. 그럼 김정은? 그럼 김정은? 오늘도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특별한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충격 폭로, 김정은 시대 버림받은 사람들. 쌤, 버림받은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약간 차별 당하고 막 그렇죠. 안 좋은 조건에서 막 살고 막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이 대단하다요. 이게 마음 아픈. 네? 장수원 씨는 참 대단해요. 보통 분이 아니네.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해력이 빠른 것 같아요. 장수원 씨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김정은한테 이렇게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충성 못하는 사람? 아니 여기 아부나 뭐 이렇게 충성심 많이 안 보인 사람들? 네, 바로 북한 사회를 말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출신 성분인데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더 심하다는 북한의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만갑을 찾아주신 탈북 미녀는요. 할아버지가 6.25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5번 탈북을 하신 분입니다. 이향순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6.25 국군 포로란 이유로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향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끼니 때우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북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솔직히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아빠한테서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6.25 때 북한에 6.25 전쟁 나갔다가 네, 다시 이렇게 한국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간첩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국군 포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고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뭐 남조선 피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군 포로 가족이라면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하거든요. 길가에 지나가다가도 국군 포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많이 막 뒷소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네, 막 얼굴 뻔뻔하게 쳐들고 다닌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북에서는 그러니까 손자 아니에요, 손녀? 네. 딸도 아니고. 손녀인데도 그런 대우를 받아요? 네, 아빠도 대학 가기로 했는데 대학도 못 가고 일도 이제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옆에 사람들 하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제대로 막 이렇게 쳐들고 못하나요? 배급도 똑같이 안 줘요? 아니요. 다 달라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식량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냉이 제일 나쁜 걸로 이렇게 해서 분배를 했었어요. 뭐 때문에? 네, 근데 그거 뭐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도 그거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새틀이랑 민들레, 감자에서 감자 퍼시라고 해서 이제 그거 먹는 것만 해도 굶지 않고 먹으니까 그나마 뭐 잘 사는 집이라고 하거든요. 잘 먹는다는 거. 아니, 알아요? 뭐 배급 받으러 가거나 그러면 알아요? 북한포로 쪽에. 네, 그게 이제 그 동네가 작으니까 네, 빤하게 다 알거든요. 5번 탈북을 시도했다면 4번 북송을 된 거잖아요. 네. 처음 실패해서 북송된 게 몇 살 때예요? 12살이에요. 12살이에요. 네, 좀 먹고 살기 힘들고 끼니 때우기도 힘들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무산에 이렇게 장사로 갔어요. 장사로 갔다가 이제 밤에 이제 역전해서 잤는데 아침에 눈 뜨보니까 이렇게 던지갑에 이렇게 먹이라 거는 거예요. 네, 그거 아침에 눈 뜨고 그거 이제 다 도둑 맞힌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앉아서 엄마랑 둘이서 울고 있는데 그 어떤 아줌마가 와서 뭐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가면은 하루만 돈 벌면은 진짜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 말 믿고 같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여자 3명은 한 명씩 데려갔거든요. 근데 엄마랑 저랑 둘이 남았는데 부럭화가 와서 아지미는 애가 달렸기 때문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고 알아서 뭐 북한에 나가던가 알아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 다 판 거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희들은 일단 중국에 왔으니까 북한에 나가면은 죽는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하룻밤 동안 계속 이제 길을 걷다가 버스 탔는데 그 안내원이가 조선족이었어요. 근데 엄마랑 저 둘이 그 한국말 이제 조선말을 하는 걸 알아듣고 이제 그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한 달 만에 엄마랑 같이 붙잡혀서 이제 보초를 많이 당했겠어요? 네, 잡혀가지고 뭐 벌부 생활도 하고 저기 꽃바꾸도 이제 꽃바꾸는 뭐예요? 꽃바꾸는 거기 노동단련대인데 제인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는 데거든요. 꽃바꾸라는 게 그 러시아어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꽃바꾸라는 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민법이나 형법을 적용을 안 시키고 일단은 노동당이 주관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교양을 해서 내보내는 거라 일단 형법엔 적용이 안 돼요. 교화소군은 일종의 교화소. 네, 교화소 비슷한 건데 아무튼 단기 시간에 임시. 그럼 애들은 어떻게 버텨요? 애들은 거기서 뭐 그냥 가벼운 일하고 그리고 뭐 배고파도 엄마 배고파나 밥 줘 이래도 밥 뭐 줄 사람이 없고 거기뿐 아니라 버이부에서도 뭐 애들도 있거든요. 버이부도 뭐 꽃받고 아니라 버이부도 이렇게 애들도 있어요. 네, 한 달 정도 제가 그 버이부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가만 앉아 있다가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막 구두발로 막 차고 이간나더라 가만히 있지 못해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애들도 사정 없어요. 애들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저기 가나도 옛날에 이제 식민지 있어갖고 지금 그 성이 있어요. 근데 성이 약간 감옥 같은 데 있어요. 그 노예들이 해외로 보내기 전에 거기에 있어요. 근데 공간이 되게 좁고 이제 창문도 조그만 네모난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 다 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 이제 화장실 가거나 그런 거 볼일 다 거기서 봐요.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아주 옛날인데 아직도 가면 있어요.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상도 안 가요. 너무. 근데 이항순 씨 저기 4번을 탈북하시고 4번을 북송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북송당하시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때 한국에 오다가 아빠랑 엄마랑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잡혀서 보위부에 북송됐어요. 보위부 나가서 이제 국군 포로 가족이지만 한국 오다가 잡혔으니까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걸 해서 너네 한국 가다 잡혔나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사실대로 알고 싶어서 사람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이제 때리고 막 몸에 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근데 안 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아버지가 맞은 걸 봤어요? 그 구르장에 감옥이 있어요. 조그만 감옥이 있는데 그 이제 가족들은 따로 이제 가둬였거든요. 네. 같이 안 가둬놔요. 그 옆에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맞고 나서 저사 다 받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감옥은 여기 있는데 그 아빠랑 엄마랑 있는 감옥은 옆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다 맞고 저사 받고 나서 들어갈 때 다 끌려 들어가요. 피가 엄청 흘리고. 아버지 얼굴 아직도 기억나요? 맞았을 때? 네, 기억이 나요. 그 조그만 그 개구멍 같은 그런 새살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끌고 가는 거. 근데 아빠 모습에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아빠가 한 번씩 맞을 때면 저 막 나가서 아빠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만 듣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다가 향순 씨 아버지는 국군 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롭힘을 당했겠고. 네. 그래서 아빠 거기 제가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 보위부에. 근데 한 달 내내 엄마랑 아빠랑 항상 그렇게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남자가 맞으면서 소리를 그렇게 비명을 지를까.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당장 그 옆에 달려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16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빠가 불려 나갔다가 조사받고 또 끌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살창으로 잠시 내다봤는데 거기서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고 아빠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가나 그냥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엄청 맞고 끌려 나갔으니까 걸지 못하는데 막 끌고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말한 게 정치부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아빠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로 끌려나갔던 모습. 그 이후로는 소식도 못 듣고 지금은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소식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한마디 한다면 무슨 얘기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때 못했던 얘기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게. 그때는 사랑이란 단어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빠라고 계속 불러보고 싶어요. 두려웠으니까 무서웠고. 추석이 되면 아빠가 계속 찾아와요. 추석이 되면 아빠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추석이 되면은 아빠가 계속 저를 계속 불러가지고 제 눈에 계속 보여요, 아빠가.
아빠가 저들한테 한 번 때린 적도 없고 욕 한마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청나게 저를 이뻐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 막 맞아가지고 제 발로 걸어도 못 나가고 끌려서 나가는 그 모습이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불안해. 항상 아빠가 살아계신다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추석 때마다 계속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니까 돌아가셨지 않을까. 나를 어렸을 때 너무 이뻐해줘가지고 이렇게 날 찾아오는 걸까. 근데 이게 인정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제사상을 차리기도 불길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향수 씨, 오늘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용기를 내서 오셨을 텐데 이 말씀 하나가요. 세상에 많은 증언이 되고 또 국군 포로 문제, 왜냐면 이제 뭐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 지금 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시신이라도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기다리는 이 가족들이 많거든요. 좀 더 이렇게 환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증언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영수 씨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 잊어만 나갑니다에 사실 이렇게 이런 용기를 내서 지금 사실 국군 포로들의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또 모십니다. 예, 향순 씨는 할아버지가 6.25 때 육군 포로셔서 차별을 당했는데요. 이분은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6.25 전쟁 때 월남을 해서 차별을 받으신 분입니다. 월남자 가족 임대광 씨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6.25 전쟁 때 월남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힌 임대광입니다. 출신 성분이 안 좋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당에도 입당 못했으며 좋아했던 여자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월남자 가족으로서 북한에서 차별당하며 겪었던 일들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임대광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도대체 월남자 가족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6.25 전은요, 일단 48년도에 해방된 다음에 월남을 한 사람들이 이유들을 보면은 대체 보면 북한에서도 그때 당시 숙청 사업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춘, 그 다음에 뭐 일제 시기에 지식인충,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무슨 대학을 나왔다든가 일제 그 기관에서 복무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숙청을 피해서 월남을 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6.25 때도 역시 같습니다. 전쟁 때 단순 피난민, 우리 국제시장 있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도 북한에서는 월남자 가족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 시기에 또 만약 국군이 올려 밀었을 때 국군을 도왔다. 도왔다가 다시 국군이 밑으로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간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3계층 50일 부류라고 해서 계층 제도를 그 기본 계급, 무슨 계급, 무슨 계급, 3개 계급으로 나누고 그 3개 계급을 또 다시 50일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자 말은 그런 사항들이 다 50일 부류로 이게 세분화된, 나누어진 그런 계층, 일종의 북한판 디아스포라, 빅팀 디아스포라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임대광 씨, 월남자 가족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출세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출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입당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입당이 안 되거든요. 입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출한 그 공로가 없이는 입당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아무리 똑똑하고 뭐 공부 잘하고 한다 해도 출신 성분만 나쁘게 되면 그게 발전하는 길이 딱 제한되고 막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뭐 저보다 뭐 덜 공부 잘하고 뭐 덜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해도 출신 성분만 좋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럼 국군포로 가족 다음으로 차별을 받는 거라고 봐도 돼요? 국군포로 가족이 제일 나쁜 계층이고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월남자 가족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별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전 진짜 외할아버지하고 외삼촌이 주위에서는 그 월남 한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할머니는 절대로 우리 남편과 아들이 월남을 안 했다고 신분을 소개해야 되니까 계속 의심받고 조사받던 중이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당시 평양 제약공장에서 제약공장 보육원 부원장을 하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보육원 부영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제약공장에서 나오는 의약품도 갖다 주고 생활필수품들을 갖다 준 거 있었는데 그걸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받았으니까 그 뇌물 그런 죄로 해갖고 월남자 가족이라고 계속 조사하던 상태이니까 그걸 한 몽둥이에 때려갖고 양강도 운흥군 쪽으로 추방 보낸 겁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형제들 다 데리고 추방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갖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만나서 그때 저희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그때 어릴 때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엄청 저 어머니 좀 원망하셨거든요. 네. 내가 좀 출세를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자꾸 걸려갖고 입당하기도 힘들고 승진이 안 된다고 계속 어머니하고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게 외할아버지다 보니 예. 아버지까지도 영향이 있었던 거고. 예, 아버지가 운흥 탐사대라는 데를 쫓겨가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네 부서에서 그쪽에 지금 지하 막장에 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30명이 되는 그 노력이 필요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직종이니까 누구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건덕지 잡힐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 그때 당시 아버지네 연구실에서 누가 초상화를 파손시킨 겁니다. 초상화가 파손되게 되면 비상 상태거든요. 네. 그래갖고 도보육에서 와갖고 조사하다 나니까 가족들 집들 다니면서 초상화 어떻게 잘 모시는가 그걸 검열을 했습니다. 검열을 네. 하다 나니까 그게 우리 집이 세타연 약손 같은 거로 초상화 이렇게 닦으니까 먼지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초상화 청소 잘 안 하게 되면 그래서 불려가서 비판서 쓰고 욕 먹고 혼나겠죠. 예, 혼나는 정도지 이게 추방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들어오셔갖고 참 이번에 좀 이상하다고 초상화 검열에 걸려들었는데 자꾸 조사하는 게 뭔가 좀 낌새가 다르다고 하시더니만 그때 어느 순간 아버지가 운흥 탐사대 지하막장으로 쫓겨가신 거죠. 초상화에 먼지 낀 걸로 예. 추방을 당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월남자 가족 두 개 다 지금 노력을 뽑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꼬투리 잡은 거죠. 이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임대광 씨는? 열차 방송은 했습니다. 그때 차별을 받은 게 있으세요? 열차 방송은 같은 건 제가 만약에 거기서 실력이 높아갖고 중앙방송이라든가 라디오 방송 같은 데 올라가게 된다면 출신 성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지방에서 열차 방송 같은 건 거기까지는 아마 출신 성부 가족. 열차 방송은 다음은 흥남 이런 거 얘기하는 예. 거예요. 이번 역은 이태원 얼마. 그렇지, 그거. 나보다 더 잘하노? 근데 아무래도 북한이다 보니까 돈이 좀 있으면 돈으로 신분 세탁을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있어갖고 그전에 엄두도 못 냈는데 최근엔 출신 성분이 좀 걸리고 해외 친척만 있어도 출세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해외에 친척 있는 사람들이 뻣뻣하게 이렇게 정보 있고 안전부에서 별 다고 다니는 사람들도 저희가 좀 여러 명 봤거든요. 돈 있으면 진짜 돈이 많다면 예. 왕창 써서 지우는구나 그걸. 저는요 예. 이제 저희 가문에서 제가 처음으로 집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벗어난 게 저희 가문에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6개월 만에 집에다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남아서 3개월 만에 너는 그러니까 북한에 그냥 이제 가문에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분을 싹 지운 거죠. 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이게 주민등록 관리는 우린 관공서가 하잖아요. 북한은 인민보안성이라고 경찰이 해요. 이게 그 부서에 공민등록과가 있고 주민등록과 두 개 부서가 있는데 주민등록과는 기본 주민등록지라 그런 걸 발급을 해주고 관리하는 거고 공민등록과에 가면은 620이라 620 문건이라서 개별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대가 쫙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걸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군무지의 당비서
당 간부들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등용을 하거나 등용 문제가 제기되거나 노동당에 입당할 때 가서 열람을 해서 참고를 하는 거죠. 그거 보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쭉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사상 동향이고 6.25 때 뭐랬고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싹 다 포맷을 해서 바꾼다는 게 하겠다. 그 소리예요. 네. 그러면 그 출신 성분이 월남자 가족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건 물론이거나 서러운 일도 많았겠어요. 뭐 저희 동생도 저 군사복무 했거든요. 군사복무 했는데 저희가 저 뇌물을 좀 맡겨갖고 평양시 그 주변에 그 좀 군사복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걔가 자기 처지를 모르니까 계속 입당을 하겠다고 부대에서 계속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뭐 부대에서 뭐 요구되는 거 자기가 해결한다고 와갖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때 제가 좀 돈벌이가 좀 됐는데 집에다 버려다 놓으면 동생이 와가지고 몇 배로 걷어가는 겁니다.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인솔 군관을 데리고 옵니다. 장교를 데리고 와갖고 집에서 파먹고 또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지막엔 힘이 붙여갖고 우리 집에 출신 성분 걸리는 것 같은데 너 절대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저 군사복무만 무사히 마치고 오너라 했는데 얘는 그거 믿어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설마 해갖고 얘기 안 했구나. 계속 내가 투자를 안 하니까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모두 그 돈도 끄고 뭐 물자 같은 거 뭐 남들한테 빌려갖고 계속 부대 보냈거든요. 그래갖고 동생이 그 군사복무하고 제대될 때 입당도 못하고 대학 추천도 못 받고 끝내 그 제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진짜 그 제일 그 할아버지하고 저 외삼촌이 원망스럽고 막 그 좀 분통하더라고요. 동생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돈은 다 갖다 써서 미안하지. 되지는 않지. 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애가 입당을 못 했으니까 입당도 못하고 뭐 대학 추천도 못 받았으니까 자기가 지금 고향에 돌아간 게 너무 망신스러운 겁니다. 망신스러우니까 제대돼서도 입당을 좀 해보려고 도당 가족들한테 접근한 겁니다. 접근해갖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뭐 비리, 불법 같은 거 다 저지르고 다니고 그 사람들 돈벌이 해주고 말하자면 그 같은 거 한 겁니다. 했는데 중앙당에서 검열이 한 번 내려온 겁니다. 검열탁 내려와갖고 막 조사단 하니까 그 사람들도 불법이 걸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 동생한테 그 애를 다 뒤집어 씌워갖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그때 그 애가 정치범 수용소 간 거 제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그 제가 차마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가 없어졌으니까 어디 간지 몰라 하는데 제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하게 되면 또 부모님들이 막 쓰러지고 막 할 것 같아갖고 제가 얘기 못하고 왔거든요. 여기 올 때 왔는데 부모님들은 제가 와갖고 한 1년 만에 계속 모셔오려 했는데 부모님들은 그 애가 정치범 수용소 간 걸 모르고 북한의 그 교도소랑 교도소는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 3년 동안 돌다가 부모님들 귀로 직접 어디서 알아본 겁니다. 그 애가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 가서 못 나온다 하니까 그때 다 포기하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임대강 씨도 향순 씨처럼 뭐 그런 차별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되신 거죠. 네,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염증도 느끼고 정말 막 한멸을 느껴갖고 탈북은 항상 생각했거든요. 이 땅에서 더는 살 것 같지 못해갖고 아무 때나 이 땅을 떴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랬지만은 정작 진짜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제 첫 딸을 임신해갖고 막달이었습니다. 막달이었는데 출산 직전까지도 그 집사람이 벌어먹고 살겠다고 뛰어다니고 집 나르고 다녔으니까 출산 예정일이 훨씬 앞당겨 지금 진통이 온 겁니다. 그래 밤에 제가 일을 보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막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갖고 뭐 여기 같은 뭐 119나 뭐 택시 같은 거 부르면 뭐 당장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집사람을 얻고 그때 밤 12시 지나갖고 제가 시병으로 달려간 겁니다. 4층이 산부인과인데 그 당직 의사가 한 명 계시더라 말입니다. 그 여자분인데 막 깨어갖고 집사람이 지금 급하니까 좀 봐달라 하니까 그 의사가 막 짜증을 내면서 하여튼 그 산대에 누워보라고 그래갖고 집사람이 산대에 누웠거든요. 누우니까 뭐 들여다보더니만 발이 나왔네 하더니 애 발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빨리 출산 준비 해가지고 오라 해갖고 정신없이 나가갖고 그 시장 주변이고 막 온 동네 뛰다니며 막 남의 집 문 두드리고 해갖고 초도 사고 뭐 나무도 사고 담요도 가지고 그다음에 가재천도 사갖고 병원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벌써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막 4층에 뛰어올라 보니까 집사람이 혼자 그 산대 위에 그 철판 위에 누워있더라 말입니다. 원래 그게 뭐 보 같은 게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자기네가 세탁하기가 싫으니까 다 치워버리고 철판 위에다가 동그랗게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그 가재천으로 그 뭐 애기 다 싸고 해갖고 그 집사람 침대에서 그 받아 내렸거든요. 내려갖고 북한 병원이라는 게 뭐 약도 없지 뭐 뗄감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 않으니까 지금 출산을 해도 뭐 어떻게 그 입원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새벽에 빨리 전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뭐 새벽에 차가 있습니까? 뭐 집사람이 올 땐 제가 업고 왔는데 이제 2명이니까 지금 업고도 못 오지 않습니까? 깐난애기인데 이제 막 태어난. 그래 너무 바빠갖고 그 주변에 그 우리 역전이 있었거든요. 역전에 막 밤에 짐구르마 분들이 구르마에서 잠을 잡니다. 비닐방 막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데 그 사람들 내가 깨워갖고 돈 500원을 줄 테니까 이렇게 좀 사람 좀 실어서 가자 하니까 구르마꾼이 구르마를 빌려주더라 말입니다. 그래갖고 구르마에다 그 짐구르마에다 그 담요 이불 놓고 집사람하고 애기 싣고 그 뭐 도로도 뭐 비포장 도로인데 그걸로 지금 막 깨꾸고 그 집사람 그 구르마 싣고 막 오는데 그 유치원 그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다 뭐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뭐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뭐 이런 게 막 써 있는 게 다른 땐 그런 게 그 무심코 뭐 지나가며 보고 뭐 별다르게 안 생각했는데 그날 그거 보니까 막 눈에서 막 불이 들더라 말입니다. 야, 뭐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데 이거 진짜 구르마에다가 애를 싣고 산모를 이렇게 싣고 제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막 이렇게 덜렁덜렁 끌고 막 오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있고 막 그렇더란 말이야. 그래갖고 저까지만 해도 그 땅에서 차별받고 진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았는데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한테 우리 딸한테는 그런 우리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출산한 그 다음날로 중국을 건너갔거든요. 가갖고 그때 탈북 루트를 찾았습니다. 탈북 루트 찾고 막 그래 해갖고 그 인원으로 해갖고 제가 집사람이랑 애기랑 다 데리고 나중에 탈북하게 됐고요. 데리고 왔다고 할까봐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들었거든요. 지금 애기 몇 살이에요? 지금은 11살입니다. 어머. 네. 이런 얘기 알아요? 예, 뭐 최근에 좀 우리가 얘기해줬습니다. 좀 크니까 이제 애기 막 잘 놀 거 아니야. 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있을 테고. 네. 예쁠 것 같아. 자기도 뭐 북한에 있는 걸 몰랐거든요. 저희가 와갖고 할인한 걸 또 출시선군 감췄구나. 절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는데 애가 어느 때가 철이 딱 들어갔고 집에 찾아오는 게 북한 사람들이고 반지는 우리가 북한 얘기하고 그리고 뭐 행사 같은 데 가게 되면 북한 행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뭔가 하고 계속 물어보더라 말입니다. 물어봤는데 그때도 그저 아빠 친구들이다, 엄마 친구들이다 막 이래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만 막 우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러네 하니까 오늘 학교에서 북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북한 김정일이 정말 나빠. 북한 우리 다 같은 동포고 형제인데 자기만 잘 살고 굶겨 죽이고 정말 엄청 북한 사람들 불쌍해하고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자기가 앉아 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었거든요. 너도 북한 사람이라고. 너도 북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요. 그다음에 애가 막 너무 놀래갖고 그래갖고 진짠가 해서 제가 얘기해줬거든요. 그래 아빠가 너한테 그런 삶을 안겨주기가 너무 싫어갖고 우리가 목숨 걸고 이렇게 탈북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감사할 것 같아요. 아이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슬픈 얘기인데 좀 재미도 하고 약간 그래서 근데 지금 부인께서는 대한민국 생활에 잘 적응하셨고요. 네, 좋아합니다. 집사람 얘기하거든요. 그때 당신 말 안 들었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둘째는 없어요?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났어요? 예. 그러면 앰뷸런스 타고 갔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 집사람한테 그때 못 해준 그걸 다 하느라고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너무 좋은 남자입니다. 병원에 사는 산부인과도 가서 뭐 입원도 시키고 또 뭐 먹고 싶다는 거 다니면 좀
와, 너무 우리가 아직까지 들었던 북한 남자에 대한 이미지랑 완전 달라요. 사실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 하면 가부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데. 땡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저는 이 사람 임대관 씨하고 같이 탈북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탈북하니까 태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메사이 수용소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같이 고생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이 사람은 아기를 어린 아기 아이자 말한 딸내미 있잖아요. 네. 그 더운데 아기를 그냥 배낭처럼 여기다 얻고 더 제가 감동을 한 것이 이 임대관 씨는 배낭을 이따만한 걸 쥐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국에서부터 아기가 먹을 우유 사탕이고 뭐이고 그런 거를 꼬박꼬박 쌓아놓고 매일 아기한테 구석에서 간식 주고 하고 완전히 구미하오게 했는데 어느 날 밤에요 자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임대관 씨가 쑥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손에다 우유 사탕을 쥐어줘. 와,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애기 먹을 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국정성으로 돼요. 아니, 말씀하셨지만 대박이라고 그랬어요. 북한 남자가 아니야. 완전 한국 남자도 저런 남자는 인기 짱이죠. 감옥동지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 마누라를 사랑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시고 너무 멋지세요. 김연아 씨. 아무튼 우리 얘기 듣다 보니까 야, 너무 제가 흐뭇해 죽겠네. 네, 맞아요. 행복한데 여기서 출신 성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소연 씨가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출신 성분에 따라 나눈 계급을 브리핑에 달인 저 이소연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1950년대 말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해 주민들의 성분을 나눴는데요. 이것이 바로 북한판 신분제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군종. 북한 1%라고 할 수 있는 특별군중에는 김일성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 싸웠거나 권력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 준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승진, 좋은 학교 진학, 진료 혜택은 물론 북한의 고위 간부직을 맡을 수 있는데요. 특별군중답게 혜택도 아주 특별합니다. 두 번째, 핵심 군중. 전사자 가족, 접견자, 영웅 가족으로 이뤄진 이 계층도 주로 북한에서 중요한 직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접견자. 접견자란 김부자를 만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김부자를 만나기만 해도 신분이 상승돼 핵심 계층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기본군중. 북한의 기본군중에는 일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병사가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하급 간부나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계급 중 아주 극소수만 핵심 계층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복잡한 군중. 이 계층은 남한 출신 가족, 월남자 가족이 속해 있습니다. 즉 사회정치 생활이나 가정 또는 주위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면 바로 배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적대계급 자녀분자. 반국가적 행위를 한 월남자 가족이나 친일파, 간첩은 적대계급에 속합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가장 최하위 계층으로 대부분 추방당하고 늘 감시를 받으며 사는데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계층에 해당되면 가족 모두 진학이나 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엄격한 제한과 감시를 받게 됩니다. 충격풍으로 김정은 시대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북한 신분 제도에 대해 파헤쳐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이만갑 브리핑의 이소연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요? 세븐씨를 팬 됐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나운서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하셔갖고. 그죠? 저분이 북한에서 군인이었는데요. 쌀 같은 거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었는데 뒤로 많이 빼돌리시고. 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기가 막힌데요. 이렇게 사람을 표현. 아니 이게 무슨 인도의 카스 제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고려시대 골품 제도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재밌는 게 그 특별군중의 접견자. 접견자. 김정일, 김일성 만났다는 이유. 만났다는 게 그게 근데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가 보죠? 그러면 접견자라는 게 단체 사진 200명 찍을 때 있는 게 접견자예요? 아니면은
앞에서 이렇게 악수라도 한번 하면 악수해. 앞에서 악수하면 50cm 안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적견자. 단편적으로 우리 고모가 적견자거든요. 우리 집에 가문에 적견자가 많은데 우리 고모부가 이렇게 보안원인데 보안원에서도 그 높은 급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뇌물을 많이 받아먹다니까 이렇게 제대됐어요. 근데 우리 고모가 큰 기업사, 1급 기업사에서 조국당비 사람에서 김정일을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거나 적견을 하고 뭐 안내를 다 하고 딱 적견하고 끝이 나니까 우리 고모부가 다시 복대하더라고요. 접견자는 규정이 돼 있어요. 접견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나 특히 개인 문제, 근데 꼭 제대하고 대학에 가라고, 건설대학에 가라고, 예. 그러면 열심히 군사복무 잘해가지고 꼭 대학에 가라고. 근데 김일성이는 또 그런 가면은 나한테 편지 쓰라고. 예, 뭐 이렇게 사람이네. 친서 같은 친서. 네, 그 정도 겪은 그 규정이 돼야지 적견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어깨 관절 다 빠지고 이제 가슴이 튀어나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자, 충격 폭로 김정은 시대 버림받은 사람들을 지금부터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실태가 밝혀지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철 선생님, 근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국군을 도왔던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수용소가 아니고 일반 통제구역 같이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최현희가 이제 수용소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황장엽 선생의 주문에 따르면 개천 지역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성에 만들어졌고 세 번째가 여덕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적대 계층으로 분리된 사람 중에서 가장 악질들만 모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8.15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들, 또 이제 뭐 김일성을 반대했던 친일파들, 그리고 이제 뭐 반해문 정파분자들 이런 분들이 끌려갔었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국군을 도왔던 치안대라는 게 있는데 이 치안대는 무조건 3족을 다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대 가람자는 무조건 3족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는 국군 포로보다 더 엄중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국군을 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치안대는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이제 김일성 권력투쟁에서 발생한 많은 이제 간부들이 또 끌려왔었고,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는 이제 김정일 권력 구도를 구축을 하면서 김씨 정권의 세습을 반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왕창 끌려왔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아니,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조천년 그 교도집을 상공회 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할머님은 이제 그 거의 간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할머니 때문에 다 북한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공산당 활동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의 이름 때문에 모두가 다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갔는데 북한 정부는 저희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도 시키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성애 씨가 조선연맹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연맹위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어릴 때 김일성의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의 중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술자리에서 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기고 돌아가는 것은 봉건주의 같다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제 끌려갔었고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여동으로 이제 끌려간 거죠. 어느 정도 계셨어요, 이 수용소에서? 제가 9년 8개월 있었어요. 9년 8개월 있었어요. 우와, 기스네. 우와, 지금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저는 그런데 안 있어 보신 분인 줄 알았어요. 말라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91년도 처음 왔을 때 그 기자회견 사진 보게 되면 완전 뼈만 남아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잘 먹고 이제 20년 지나다 보니까 좀 살도 붓고 했는데. 9년 8개월이요? 예, 수용소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강철한 대표님이 그린 그림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린 겁니다. 네. 진짜 그리신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증언하셔서 그걸 그림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높이 70cm.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보위부 감옥에서 이제 어떤 자백을 받을 때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면 이제 팔을 이제 뒤로 묶어가지고요. 그 24시간 동안 매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깨 관절 다 빠지고
이제 이게 가슴이 튀어나오는데 이른바 비둘기 고문과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저 고문이 이제 가장 지독한 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알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리 붙어 있고요. 붙어 있죠. 이제 팔을 매달린 상태에서 잠을 안 재우고 이제 거기다 매달아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팔이 빠지는 거죠. 이야, 이걸 직접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고문 받진 않았는데 이제 정치범 이제 수용소 관리소 안에 이제 특별 감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들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이제 골라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뭐 혐의를 부인하거나 또 이제 말을 안 듣거나 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저건 이제 수용소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라는 것은 이제 그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이제 보이부 요원들에게 먹이기 위한 돼지인데 이 돼지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게 개처럼. 그래서 왜 안 찌는가 했더니 정치범들이 돼지 모기를 매일 훔쳐 먹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모기가 정치범들 밥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콩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콩 찌꺼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 되게 그 영양 보충이 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 비지를 이제 돼지한테 먹이는데 이거 정치범들은 정말 이거는 없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돼지 모기를 계속 훔쳐 먹다 보니까 이제 보이부가 이제 그 발견해가지고 다 이제 막 때리고 뭐 고문하고 그런. 다음 그림 보시죠. 저거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해가 날 때 이제 햇빛 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먹기 위해서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매 맞는 그런. 벌레를 진짜 잡아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게 고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잠자리, 메뚜기, 그다음에 지렁이.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같은 거 이제 패게 되면 그 소나무 성질 안에 이제 벌레가 있습니다. 이 송이벌레. 그게 참 맛있는 벌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이제 단백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쥐,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잡기가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벌레가 이제 가장 먹기 쉬운 이제 그런 단백질이죠. 그 영화 빠삐용에서 보면 그 바퀴벌레 잡아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독 수용소에 그 66년도 이제 잉글랜드 월드컵 때 골을 넣었던 박승진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외 다니다가 간첩으로 걸려가지고 수용소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그 감옥 안에 이제 아주 눅눅해가지고 뭐 진짜 막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감옥 안에 다니는 이제 바퀴벌레, 쥐며느리, 왕진해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먹었던 벌레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벌레가 바퀴벌레였다. 그래서 그 박승진 씨의 별명이 바퀴벌레였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뼈쪽 말랐구나. 허약 판정 기준표라고. 이게 이제 그 영양실조의 그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에 딱 들어가서 딱 3개월 안에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극복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는데 보통 3개월만 되면 영양실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 단계 때는 이제 뭐 이게 눈시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제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개걸 증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3단계로 가면 이제 그야말로 영양실조 말기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뼈에다 가죽만 딱 이제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는지 사는지를 판가름할 때에는 옷을 몽땅 벗긴 다음에 허리를 구부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에다 주먹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에 주먹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뼈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살이 엉덩이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용소 맨 골짜기 위에다가 따로 이제 구역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간 사람만 거기 몰아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쪽 지역은 이제 뭐 매일과 같이 죽는 거 사람이 죽죠. 매일 보는 게 사람 시체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 결국 굶어 죽는군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수용소가요. 그 북한의 대부분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독 수용소만 이제 혁명화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화 구역은 고위 간부들을 포함해서 한 3년 이상 이제 한번 달고는 거죠. 막 노동시에서 달고 가지고 이제 석방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여독 수용소는 이제 석방이 가능한 혁명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완전 통제 구역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인간으로서 이제 모든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이죠.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도 한번
어딘가로 한번 끌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성태 같은 경우는 그 수용소까지는 안 갔고요. 일반 이제 깊은 산골에 추방이 돼서 노동자 생활을 좀 해봤죠. 그런 거 할 때마다. 근데 장태환 대표님도 그래도 원래 좀 고위층이셨잖아요. 네. 고위층 같은 경우 이렇게 수용소에 가면 다른 수용소에 온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그래도 조금 나은 대우를 받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으로 가는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다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반 사회에서 못 먹다 가신 분들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고위층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먼저 사망률이 높습니다. 옷과 집은 어떻게 배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이제 그 정치범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배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주체 섬유라고 하는데 비난론으로 만든 이제 합성 섬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치범 옷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건 이제 한 번 빨게 되면 반으로 줄어버려요, 옷이. 그래서 짧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정치범들의 옷이 항상 보면 반이 있거나 여기 짧아요. 이거 기어 있거나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뭐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집은 이제 진흙과 볏집으로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짓는 집이 많고요. 제가 수용소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겨울이 됐는데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 온도가 바깥 온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영하 20도를 그냥 불 없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불은 떼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 온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불 바로 위에는 이제 찬바람이 막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이들도 부모랑 같이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수용소로 끌려갈 때 이제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로 끌려가기 때문에 죄가 경미한 정치범들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독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죄가 큰 사람들은 3대까지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 구역이 학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혁명화 구역은 김일성, 김정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완전 통제 구역에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없어진 그 동물에 불과한 개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서 일하고. 예, 혁명화 구역은 다행히도 이제 김일성 교육은 시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희망은 좀 살아있는 거죠.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선생님이 거의 10년 동안 이제 수용소에서 하시면서 감옥관 밑에 많이 봤는데 어떤 거를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공개처를 목격을 했는데 대부분 처형당하는 분들이 다 도주자, 그러니까 도망을 치다가 잡힌 분들인데 이제 자동보총으로 총을 쏴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군관이 권총을 가져가서 다시 머리를 쏘더라고요. 근데 그걸 처음 봤을 때 너무 끔찍해가지고 정말 이제 말을 못했는데. 거기는 애들도 볼 거 아니에요. 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참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용소 안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죽게 되면 그건 참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이 수용소 같은 경우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파가지고 대충 묻어놓는데 봄만 되면 겨울에 묻힌 시체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소 이 골짜기마다 시체가 쏘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만 되면 그 시체를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파묻습니다. 이게 수용소의 이제 연간 이제 연례 행사인데 그 시체들을 봄마다 이제 그걸 치우는 작업들. 이게 정말 이제 힘들었죠. 임대광 씨.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주먹을 꼭 쥐고 계셨는데 너무 아픈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도 동생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런 얘기 듣게 되면 동생도 뭐 저런 고통을 뭐 겪을 거 아닙니까?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지 아니면 뭐 죽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저만에 저런 얘기는 집에서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 어머님이 또 우리 막내니까 막내를 얼마나 커합니까? 그러니까 막내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 하고 어머니가 또 가슴이 막 터져 하니까 제가 뗄수록 말을 피합니다. 네, 충격폭력 김정은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뭐 출신 성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추방된 이들,
추방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그 마을에 살았던 분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김정임 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추방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에서 살다가 온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진상에 대해서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김정임 씨가 살았다는 그 추방자들의 마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 김정임은 네모 사람들이 추방당한 네모촌에서 살았다. 어떤 사람들이 추방당한 어떤 촌에서 살았을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탈북한 사람.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요? 평양? 추방당한 평양일 수가 있겠다. 평양. 평양? 평양. 평가 확인합니다. 평양? 추방당한 평양일 수가 있겠다. 평양. 평양? 평양 평가 확인합니다. 나 김정임은 평양 사람들이 추방당한 평양촌에서 살았다. 우리보다 나아. 세모칠이, 맞추셨어요. 오, 대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주민이라고 해도 잘못 걸리면 뭐 지방으로 추방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뤄 산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그럼 김정임 씨도 평양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평양 사람은 아니고요. 예. 저희 어머니가 추방돼서 평양촌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평양촌에서 태어났어요. 예. 이 평양촌이란 데는 한때는 그 평양에서 성분 나쁜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람을 피워도 추방했고 또 심지어 장애인들마저도 농장에서 그 옥수수 하나 훔쳐도 추방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산마을을 평양촌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고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 시기 순사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추방돼서 그 평양촌에서 추방된 마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잠깐만, 정확히 하면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고 외할아버지가 일본 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평양촌이라는 마을이 거기서 지정을 해서 이 마을에 다 이렇게 모여 살아라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추방을 당하다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살던 그 지역에 아마공장이라는 기업소를 만들었어요. 이 기업소에서 추방 대상들을 받아서 일을 시키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집을 막 대대적으로 지어가지고 한 집씩 배정을 했어요. 평양촌은 어느 도에 있습니까? 양강도 운흥군에 있습니다. 양강도 운흥군 아세요? 네, 저 양강도의 그 운흥군에 저희 큰아버지가 살았거든요. 엄마가 거기에 있어요. 그 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평양 소개민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평양에서 이제 부하권이라든가 이제 도둑질, 이제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그쪽에 다 추방을 와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특히 평양에서 일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평양 노래라고 엄청 욕하거든요. 또 그래서, 거기에서 차별당하네요.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차별당하고 또 분배 받을 때도 제일 적게 받아요. 일한 게 얼마 안 되니까. 박현석 씨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추방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렇죠. 저는 평양촌 일단 잘 알아요. 해산하고 있는 그 구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김일성 시대에는 추방을 일단 가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왕래가 복잡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다니지 못할 수 있는 곳에 추방을 했어요. 근데 최근 연간에는 경제범이다 보니까 약간한 그 범죄를 범하면 다 추방을 보내요. 그래서 그 고장에 가면은 나는 이렇게 장사를 많이 가보니까 이래요. 추방민이 제일 먼저 추방자예요. 그 다음에 감시인이 돼요. 그 다음에 우대인이 되더라고요. 그래, 왜 우대인이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농촌에는 살기 힘든데 시내에서 일단 눈은 구글에서 살던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돈 있고 살 줄 알아요. 아무 데가 나도.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감시를 하다가 자꾸 반장 저 집이 추방내니까 너 감시해라. 그래, 감시인으로 있다가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7, 8월에 보리고 오겠대. 그러면 그런 집들이 가서리 고리대를 얻어요. 내 옥수수 1kg를 니 달라. 그럼 내가 가오리 2kg로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대를 놓으면서리 그 사람들은 목숨줄을 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년간에 그 사람들이 우대인이 돼요. 맞아. 네, 그렇게 이제는 이 제국이 별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 추방은 됐지만 네. 머리는 좋고. 네. 그렇죠. 평양촌이 네. 살다 보면 감시도 다른 마을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김정임 씨? 저희 어머니들은 그 매일과 같이 불안한 생활을 했었죠. 예. 정말 북한인 차가 없지 않아요. 예, 여기처럼 차가 없으니까 까만 벌과 승용차만 지나가면 간부들이 차니까 아이고 이것도 날 잡으러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슴을 저이고 정말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차가 다 지나가도록 정말 숨죽이고 살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을 저는 15살까지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괴뢰도당이고 거지가 득실거리는 남조선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추방을. 보내지도 않고 난리야. 그러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김정일 씨 한이 됐겠어요, 그게. 근데 평양촌에만 감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부에 며칠 동안 잡혀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보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감시한 사람이 심지어 저희 친이모더라고요. 친이모였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큰 이모는 되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저희 엄마가 밀수하고 아빠는 이렇게 시당에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잡지는 못하고,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저희 큰 이모한테 너 동생이 이렇게 잘 사는데 언니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도와준 데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도와줬다 이러니까 그거에 원한이 돼갖고,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함흥에서 손님이 오면서 물건이 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온 거를 구제로 보이부에다 갖다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는 뭐 전화가 왔으니까 잠깐만 봐요 이렇게 해서 간 게 보이부로 가서 한 4일이나 5일 동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친이모였더라고요. 이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착한 반면에 동생은 정반대였어요. 나 안 착하다고? 친자식도 부모는 다 기승력이잖아요. 그런 비유를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당황했는데. 손순기 같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헤어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충격폭로 김정은 시대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신분, 출신, 성분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고 뭐 이런 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 핏줄이거든요. 계속 올라가면 같은 신분이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출신 성분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너무 속상한 시간이었어요. 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게 뭘까를 보면 무슨 유엔 제재나 무슨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20만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체제적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텐데 그 20만이 두렵기 때문에 그 철조망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양순 씨의 아버님은 도대체 무슨 그렇게 죽을 잘못을 했길래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끌려가서 지금 못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이 가족들이 다 증언자가 되고 큰 힘이 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대한민국에서 생활 잘하시고요. 녹록치 않은 환경이지만 끝까지 잘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